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양시장 함께 강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코로나19로 위축을 피할 수 없었던 중국의 3월 수출입이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변동성 여전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만큼 시장은 코로나19의 공포보다는 실물 경기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청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이청원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내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청원 전문가와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을 하시면은요.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도 이청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그리고 시황 분석들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청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바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 노출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썩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우리가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적어도 시장이 회복된다는 그 가정 이 모든 걸 배제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그 종목에 대한 설명과 그 종목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종목은 S오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추천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오일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제 마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회사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2차 전지나 5G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부터 S오일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 S오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시장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과연 이것들이 바닥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S오일의 주가는 분명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이를 권해드리는 관점 아래 오늘 S오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S오일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배트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S오일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WTI죠. 이 WTI가 속한 국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유입니다. 두바이든 브렌트든 기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S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 시장이에요. 단순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비판적인 시선으로, 즉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시장 접근이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해석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토대로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원자재에 대한 분류예요. 참고로 국제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으로 위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이번과 동일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한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종목들 또는 그와 관련된 투자 상품을 많이 알았더라면 아마도 투자 결과는 매우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대안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제원자재라고 하는 것. 그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제원자재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 섹터가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가 있는데 둘의 차이가 이름상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느낌이죠. 하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든 또는 정부든 기타 많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재화가 공급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또는 이 원재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는 라이브 스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곡물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기타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나 코코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 원자재의 한 분류 또는 그 하나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들 제가 크게 5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크루드 오일, WTI가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메탈이라고 하는, 즉 금속류에 속하는 것 중에 산업용 금속류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쿠퍼 구리입니다. 구리가 중요한 이유는 2011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이 구리 가격과 국내 코스피든 미국의 다우든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요. 구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세계 경제든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든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반면 구리 가격이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든 기타 금융시장이든 대다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이 구리 가격에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전기죠. 우선은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전기가 원활하게 공장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화는 결국 구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든 또는 호황이든 확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늘립니다. 그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구리 가격이 크게 뛰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에 대한 수요는 단순하게 신흥국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에서 많이 창출되는 것보다는 예전 대한민국처럼 또 지금 시점으로 치면은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 남반구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발도상국. 즉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토대로 구리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 개발도상국이 조금 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성장 그 틀을 마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상당히 흔한 재화이기는 한데 예전에 한번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의 겉면은 거의 대다수가 철강이죠. 그런데 이 철강을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차가 가지고 있는 중량이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게 연비가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2010년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차체를 우리가 기존 철강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된 자동차 완성업체인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을 우선적으로 테두리, 즉 차체의 겉면에 내장시키면서 연비를 크게 띄우고 생산 단가 또한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죠. 물론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차체에 대한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알루미늄은 어찌 보면 도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이라고 하는 이 원자재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각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알루미늄 또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귀금속에 속하는 골드, 금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화로 치면은 사치제의 성격을 띠죠. 그러다 보니 일반 정상제가 아닌 사치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귀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한 금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하거나 경제가 위축 또는 크게 좋지 않을 때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국제 금 가격이 불과 1년 만에 큰 폭의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고 얼마 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을 때 금 가격 또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금 가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과 관련된 ETF나 금과 관련된 상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때는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콜입니다. 소프트 원자재죠. 여기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산업용 원료로서도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거죠.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약 500개가 넘는 DNA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출물의 결과로 나오는 게 에탄올입니다. 이 에탄올이 한때 원유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원자재로서 또는 동력원으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간 실험을 했어요. 아쉽게도 결과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생산 단가가 원유 1리터보다 월등히 많이 들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에탄올에 대한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는 우리가 여전히 주된 주식으로 사용하는 또 먹고 있는 식자재이기 때문에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국제 원자재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크루드 오일이에요. 이 크루드 오일은 우리가 다른 말로 WT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과 매우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유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봤던 논문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중요한 국제 원자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TI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나와요. WTI라고 하는 한 가지 원인 변수가 대한민국으로 치면 코덱스 200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기타 다른 예를 들면 알루미늄이나 코코아, 커피, 구리 이런 것들은 유의미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WTI라고 하는 국제유가는 분명 유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움직임만큼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리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 상관계수예요. 국내 코덱스 200과 국제 원자재 간의 상관계수가 지금 샘플 기간 자체를 10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단히 높지는 않지만 기간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눈여겨볼 것은 가장 중요한 WTI고요. 두 번째는 구리라는 것. 이 두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전 세계에서 원유는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란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 약 48%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남미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 지역에서 13%, 북미는 캐나다와 미국이 될 겁니다. 결국 북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다수 원유는 미국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이제 단위별로 나누게 되면은 가장 많은 생산을 그리고 매장량까지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베네수엘라예요. 우리가 흔히 미국 아니면 러시아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시 베네수엘라였다는 것.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죠.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산유국이었다라고 하는 그 장점, 그것 때문에 기타 다른 제조업에 대한 성장을 크게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산유국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 철저하게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이 있을 경우 국가 경제가 말 그대로 마비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 예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런 기업들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나는 WTI, 두 번째가 중동에서 나는 두바이유, 마지막이 브렌트유인데, 우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노르웨이가 그 소유권을 각각 절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대서양 끝자락에서 나고 있는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럽 지역 대다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로 높은 원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남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게 두바이유인데,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가 85%로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 WTI라고 하는 가격, 이 또한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두바이유의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변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WTI죠. WTI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타 브렌트나 두바이유에 비해서 그 무게 자체는 경질유라고 합니다. 이 경질유와 중질유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원유를 물에다가 탔을 때 나타나는 그 질량의 무게예요. 조금 더 가벼우면 경질유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우면 우리가 중질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등 상당히 제한적인 국가에만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유는 아무래도 현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타 풍력이나 수력, 태양이든 태양력이든 태양열이든 그 모든 것이 비록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유를 결코 대체할 만한 상품은 아닙니다. 현재 1일 원유 소비 동향 또한 살펴보게 되면 역시 가장 높은 건 아시아죠. 지금 아시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인도라고 하는 국가, 두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고는 산업 경제를 견인하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원유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죠. 그때부터 국제 원유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도 또한 중국만큼의 인구는 아니지만 적어도 13억 수준을 넘어가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 국가가 원유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더욱 이어가게 되었을 경우 적어도 중국 못지않은 소비량을 앞으로도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크기, 즉 아시아의 인구가 가장 많다라는 점과 아시아의 지역이 가장 크다라는 점 때문에 원유에 대한 소비는 필연적으로 아시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 원유를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이 소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 단일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 3위, 4위는 모두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8위가 대한민국이죠.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원유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 결국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 원유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고 그들이 원유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간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수요 측면에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동에서 두바이유가 되겠죠.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가 75%로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치였는데 아마도 두바이유, 즉 중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지역적인 리스크에 따라 두바이유가 갑작스러운 변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기타 북미, 그리고 아시아, 러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남미 등에서 어느 정도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유에 대한 수입은 결국 예전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원유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이 에너지원이 대체될 때까지 또는 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자재가 나올 때까지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대체재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는 결국에는 생산 마진 이상 우리가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유는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정확하게 오늘까지도 나왔습니다. 감산에 대한 부분인데 배경은 이런 거예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올 초에 이제 40달러까지 떨어지고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다 보니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아래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기존 재고 자산이죠. 기존 쌓아둔 원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계속해서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었을 때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배럴당 2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WTI 가격 또한 나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특히 오펙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갔죠. 그게 나온 게 감산이었습니다. 물론 진통은 조금 있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멕시코가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번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이틀간의 회의 끝에 결국에는 감산을 결정하였고 러시아와 사우디가 일 평균 250만 배럴 수준의 공급을 줄여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편으로 안도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우리가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감소, 이것이 결국에는 재화의 가격을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였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당연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는 게 좋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타난 이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제유가를 반등시키는 변수만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필요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의 증가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금융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가 이를 지금 뒷받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충격이 이어지고 어느 시점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유가는 적정 시점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럴당 20달러밖에 안 하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서 지금부터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한들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제가 S-오일을 추천한 주된 키가 있습니다. 즉 국제 유가라고 하는 단일 변수가 S-오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 유가가 지금부터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감안했을 때 동사의 주가 또한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S-오일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꽤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의 변동 폭이에요. 우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뛴 적이 예전에 있긴 있었습니다. 1970년대였죠.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그때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로는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전 역사적으로 최고점 배럴당 146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이후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면서 배럴당 30달러 중반까지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당시에 시장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든 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른 충격을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 모두 다 받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충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리거나 공장을 가동하여 재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 또한 하락하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던 2010년 3월경부터 국제 유가는 조금씩 반등을 하였고 다시 한번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공급이 여전히 많다. 공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진 이후로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경우가 그리 길지는 않게 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에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그런 거예요. 실물 경제의 침체를 고스란히 국제 유가 이 변수가 고스란히 직격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국제 유가가 지금부터 반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점.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려고 하는 각국의 정책이 이제 그게 전기 에너지가 되든 열 에너지가 되든 기타 다른 에너지가 되든 조금씩 대체할 만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감안하였을 때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반등은 나오더라도 예전과 같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S-오일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런 거예요.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단일 변수로서는 역시 시장이 있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좋지 않으면 S-오일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아무런 호재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또 하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변수는 역시 조금 전 설명을 해드린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 예전에 제가 WTI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와 S-오일의 주가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는데 당시에 상관계수가 0.9가 나왔어요. 0.9라고 하는 수치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다고 해도 0.9가 쉽게 넘지 않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제 유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S-오일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면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매출은 큰 폭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상승폭이 조금씩 나오게 되었고 올해 전망은
아쉽지만 지난해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또한 역시 흐름 자체는 좋지 않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변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그런 실적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동사가 보이고 있는 재무구조예요. 우리가 재무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런 거죠. 현재 기업이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안정성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보율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유동비율은 각 기업이 대다수 100%가 넘는 것을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예요. 유동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100%가 넘어가는 순간 아무리 못해도 우리는 1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약 12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낮으면 좋다, 또 높으면 좋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부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정유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든 기업은 부채를 어느 정도는 쓰게 마련이에요. 이유는 부채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 부채를 써서 이자를 꾸준히 갚거나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에 따른 쿠폰 레이시죠. 쿠폰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갚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에 따른 원리금과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 신용카드 대금을 꾸준히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하였을 때 결국에 그 개인의 신용도는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또한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써서 기업의 신용도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향상된 신용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쿠폰 레이트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채를 쓰게 되면 각 기업이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어요. 1970년대 MM 이론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각 기업이 부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즉, 부채를 씀에 따라 우리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 그 점에 착안해서 현재까지 각 기업은 어느 정도의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수준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유동 비율 동안 100%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요. 유보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것. 하지만 실적이라고 하는 변수가 걱정이에요.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뿐만이 아니에요. 정유 회사 거의 모두가 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서 1분기에만 적자가 2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GS칼텍스 그 모든 기업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정유 회사의 실적은 1분기는 물론이고 2분기, 3분기까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WTI의 가격이 아직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금 보이시는 이 정제 마진이에요. 이 정제 마진이 지금 은행값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바로 이 적자폭을 크게 개선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것. 결국에는 국제유가의 반등과 시장이죠. 시장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뒤에 기타 이야기 자세하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오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부진 그리고 유가 전쟁으로 저유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국제 유가는 하락폭이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주식이죠. S-오일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청원 전문가의 강의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이청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요. 이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도 가득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을 장 초반부터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재개하는 가이던스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일단은 지금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어서 이청원 전문가의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봐야 될 거는 역시 시장이 되겠죠. 조금 전까지는 제가 국제유가, WTI 가격이라고 하는 것과 동사가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기본적 분석, 재무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보았을 때는 S-오일의 기업은 현 시점에서 그리 매력적인 기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난다면 모든 것은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지난 3월 19일에 1439포인트를 찍은 이후 오늘 장중에 186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400포인트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랐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건 넘어간다고 봐요.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 서프라임 같은 경우에 2008년 11월, 12월, 1월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 지수는 완전히 밀렸죠.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약 30%고요. 코스닥은 무려 38%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그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어쨌거나 봅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외국인들의 최근 1개월간의 수급입니다. 현물 시장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 기준 5천억 이상 대규모 매도를 한 날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매도세, 그 매도 금액 자체는 분명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3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지금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 예탁금은 43조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런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은 반등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라가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대다수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투자자 예탁금이에요. 역사적으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 정도 수준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해당 변수는 시장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의 이 자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되어서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무엇인가?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죠. 돈입니다. 물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질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금이 가장 좋은 그리고 질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기관, 마지막이 개인인데 개인 투자 자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현물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현물 시장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결국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소폭 매도가 오히려 더 이어지는 게 한편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역시 파생이 되겠죠.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지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그 이후부터 현물 시장보다 선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웩더덕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죠. 선물 지수가 현물을 이끌어버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더욱 눈여겨볼 것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최근 1개월간 매수세인데 보시다시피 월등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죠. 현물 쪽에서 던져도 괜찮아요. 선물 쪽에서 대신 그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빠지는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주식 선물이죠. 참고로 주식 선물은 결국에는 코스피 200입니다. 대한민국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 자체의 움직임을 대다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 우위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던진다.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시장은 밀려야 돼요.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고 단기간에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포지션은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땡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시장과의 민감도가 높은 S-오일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다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물론 동 구간에서 옥석 가리기라고 하는 이름 아래 다양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이할 수 있지만 시장이 크게 빠질 때 대다수 종목이 빠지는 것처럼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결국에는 대다수 종목이 갈 겁니다. 그래서 S-오일 오히려 저점 구간에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실물 경제를 볼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시장 보면 그렇죠.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빠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실물 경제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최근에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실직자에 잡히지 않은 주간 실업 청구 수당이죠. 이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힘듭니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예요. 이분들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고용이 이미 된 상황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더욱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미국의 실물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 KSC로 주택가격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두 번째 리테일 세일스, 참고로 리테일 세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 8%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였는데 거기에 비하면 18배예요.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즉 민간에서의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될 것이라는 것 그게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서의 위축은 불가피하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GDP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죠.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 그리고 정부에서의 지출과 순수출입니다. 민간 소비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크게 좋지 않을 거예요. 필연적으로 민간에서의 투자 또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회할 수 있을 만큼의 정부 지출이 경기 부양 체계라고 하는 명목 아래 매우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2,700조 수준.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단기적으로 끝이 날 것도 아니고 그 영향력이 적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당초 선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매우 강하게 발동을 해서 시장에서 나타날 만한 다양한 리스크를 모두 다 잠재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부양책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딱 하나죠. 통화량입니다. 정부가 통화를 늘리겠다는 것. 경기 부양책은 대다수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로금리를 재시행했습니다. 0에서 0.25, 상단이 0.25%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맡겼을 때 사실상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75%. 역사적으로 제로금리를 한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전통적으로 꽤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로금리라고 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나는 비록 위험하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자금을 쏟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정부가 단순하게 시중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각종 모든 채권, 그게 MBS든 국채든 모든 것을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겠다는 거죠. 유럽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국이 내놓고 있는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시카고 학파라고 하죠. 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결국에는 시장 주류가 되었고 그들이 주창하는 통화주의, 이 통화량을 가지고 경제를 충분히 부양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경제에서는, 특히 경제학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은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각국이 현 시점에서 내어놓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고려한다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에 필요한 건 결국에는 돈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각국이 현재 제로금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졌습니다. 자금 조달이 매우 원활하게 되는 시점에서 한국 증시 여전히 매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한국 증시의 자금은 앞으로도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그것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1년간 최저점 수준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 최고가가 17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6만 원대에 있죠. 그래도 얼마 전에 국제유가가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매우 강하게 점핑을 했습니다. 물론 배럴당 20달러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횡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산업 전망이 밝은 기업, 그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안정적인 기업이 매우 낮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국제유가 지금 20달러밖에 안 합니다. 이게 떨어져 본들 얼마나 떨어질까? 정말 10달러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20달러까지 올라오는 건 말 그대로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봐요. 3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유가가 50%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S-오일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S-오일이라고 하는 기업을 현 시점부터 천천히 매수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우 조금씩 들어가셔서 장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85,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얼마든 충격이 있기 전 수준의 가격인데 유가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결국에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여러분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잡고 대응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51 내일 장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오늘 S51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주가가 거의 1년 동안의 최저점 수준에 와 있다는 점, 이 점 유의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창원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